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이 영상 처음 시작할 때 나갔던 노래가 1969년인가 나왔던 DZ 어지럽다는 제목의 노래였어요. 그 내용은 너 때문에 내가 어지럽다 이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약을 드시는 분들이 약을 드시면서 이 다이빙 하는 게 괜찮냐 하는 재밌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한테 존경한다고 하셨는데 그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초면인데. 어쨌든 50대 중반이라고 하셨고요. 이분이 심장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스텐트 시술을 받았고, 그 이후로 고혈압 약, 고지혈증 약, 그리고 항응고제까지를 이렇게 드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아마 아들내미가 이번엔 다이빙 강사가 됐나 봅니다. 그러면서 참 효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아빠하고 같이 다이빙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제 아빠는 걱정이 돼서 그 아들한테 야, 내가 지금 이런데 해도 되겠냐고 저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서 제 이메일 주소를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문의 메일을 보내셨어요. 상당히 흥미롭기도 하지만, 또 50대 중반이면 아직 지금 시작해도 다이빙을 평생 1000번은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그쪽 계통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질문해 주신 내용은 이런 약을 먹고 있는데 내가 다이빙 해도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약 먹는 것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약물, 더 중요한 것은 약물을 내가 복용하는 이유입니다. 그건 질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약물이 부작용도 있지만, 또 어떤 약물을 먹을 때 다이빙하면 그게 문제 혹은 연관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내용과, 만약에 굳이 다이빙을 한다면 저희들이 어떤 예방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까 하는 내용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왜 이 약을 먹는가 하는 점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장기간 약을 복용하는 경우는 예를 들면 고혈압, 당뇨, 여러 가지 병이 있죠. 저만 해도 여러 가지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질환들이 다이빙에 문제가 없겠냐,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많은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고혈압 때 다이빙 해도 되느냐, 협심증, 그 다음에 스텐트 하신 분까지 다 제 기억으로는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당뇨에 대한 어떤 기준도 있고요. 제가 지금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도 다이빙과 연관해서 하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한번 찾아서 봐주시기를 권합니다. 그 다음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약물 복용할 때 올 수 있는 부작용인데요. 이 부작용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약간 음성적으로 들립니다. 근데 어떤 약이 주로 사용되는 이유 말고도 부수적인 작용들입니다. 그것이 꼭 좋다고 꼭 나쁘다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약을 먹는 이유인 원질환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런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약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약을 먹을 때 특히 이제 자주 오는 부작용이, 예를 들어서 그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 위장장애가 오죠. 그 다음에 약을 먹으면 조금 어지러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특히 감기약이나 멀미약 같은 그런 그럴 때 먹는 항히스타민제는 이 약간 어지러지하게 만드는 그런 부수적인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약 먹고 머리가 이렇게 띵해지면서 생각을 잘 못하는 분도 계시고요. 약 먹고 또 이렇게 피부가 간지러워지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아주 극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뭐 그거 치료하는 것이 원질환 치료하는 것보다 더 급해지기도 합니다.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경우도 있고요. 시력이 갑자기 나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눈앞이 이렇게 부옇게 변한다 그러죠. 그런가 하면 소변 보는데 지장이 있는 약도 있고요. 또 약 먹으면 변비 때문에 고생하는 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약의 작용도 있지만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어떤 약에 따라서 혹은 그 약을 복용하는 개인에 따라서 이 부수적인 작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 여러 가지 약을 섞어서 같이 먹는 경우에는 그 약들끼리 어떤 충돌을 일으켜서 아주 예기치 못한 그런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장기간 특히 복용하시는 분들 같으면 뭐 반드시 의사 상의를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조치를 미리 취해야 되겠죠. 문제는 그 다이빙을 할 때 이런 부작용들이 마치 다이빙 때 생기는 어떤 증상하고 혼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가스마취, 뭐 흔히들 질소마취라고 하는 이런 경우는 사람이 물속에서 멍해지면서 이렇게 어지러지하고 이상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특히 그 감기약이나 멀미약에 들어있는 항히스타민제 중에서 그런 부작용이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감압병의 증상 중에 저희들이 아주 나쁘게 보는 게 이제 어지럼증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그 감압병이 왔을 때 근육통이 오죠. 그런 부작용을 나타내는 약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약물들이 다이빙 할 때 어떤 부분을 우리가 걱정하거나 신경을 써야 되는가 한번 볼게요. 약을 복용할 때 그 약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피 속에 혈중 약물 농도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주 장기간 약을 먹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압 환경에 노출이 되면 흔히들 한 3기압이 좀 넘어가면 이 약물의 혈중 농도가 나타내는 어떤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술이 딱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술을 많이 먹고 취해 있는 상태에서 깊은 물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경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이빙할 때 깊은 물에 들어가면 약효도 증가하지만 그 약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도 마찬가지로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약물에 의한 다이빙 중에 생길 수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어떤 약이든지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 그 약의 사용 설명서를 한 줄 한 줄을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고는 특히 그 약이 나타낼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읽으시고, 그 다음에 약을 처음 처방받아서 드실 때
본인이 어떤 조금이라도 이상한 그런 부작용을 느끼시면 꼭 처방한 의사분과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약을 바꾸거나 혹은 약의 용량을 조절하거나 해서 그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조절할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한글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awareness입니다. 뭔가 인지 혹은 인식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본인이 약을 먹는 경우 혹은 버디가 약을 먹고 있을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인지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이상한 점이 느껴지면 바로 다이빙을 끝내고 출수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혹은 버디의 출수를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든지 어떤 이유든지 다이빙을 하는 것이 좀 찝찝하다, 내키지 않을 때는 하지 마십시오. 다이빙은 얼마든지 나중에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어떤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그 약물에 대한 부작용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특히 이 문의해 주신 이런 분처럼 장기적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은 그렇게 걱정을 할 이유가 있나, 이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게 제가 그 이메일로 드렸던 답변입니다. 오늘 한 이야기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화면 정지를 하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오늘 한 내용과 같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약물 복용과 다이빙에 대한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약물들의 부작용에 대해서 내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다이빙을 시작하기 전에 꼭 주치의와 상의를 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약이든지 또 어떤 부작용이든지 저희들이 깊은 수심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약효가 소위 약발이 확 올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미리 예방하셔서 즐겁고 안전한 다이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